아파트 4085 건너편 이서진의 작은 자취방 창문에는 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오래된 벽걸이, 에어컨의 낡은 팬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밖으로는 도시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곳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 고독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얇은 전공 서적을 뒤적였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맞은편 아파트 148호의 창문이 보였다. 그곳은 늘 굳게 닫힌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고 마치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처럼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서진은 22살의 대학생이었다. 무심한 듯 시크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내면은 섬세하고 예민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듯 늘 고독했다. 그녀의 방은 소박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과 그녀가 아끼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직접 찍은 도시의 풍경 사진들이 아무렇게나 붙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통해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아내려 애썼다. 그녀는 늘 혼자 저녁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이나 컵라면이 그녀의 주된 식사였다. 차갑게 식은 음식, 컵라면에서 피어나는 김. 그리고 낡은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그녀의 고독한 식사를 채웠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148호를 생각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곳이었다.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기에 월세가 저렴했고 주로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쳐가는 임시 거처와 같았다. 이서진은 이곳에 이사 온 지 2년째였다. 그동안 148학 8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왔고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들은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사 오기 전 148호에 살던 젊은 부부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들의 시신은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동반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이서진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도 148회는 몇 차례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왔다. 젊은 사업가, 중년의 교사 부부, 심지어 노인 부부까지. 그들은 처음에는 활기차게 이사 왔지만 차에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모두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다. 어떤 이는 온몸이 뒤틀린 채, 어떤 이는 피 한 방울 없이 죽은 채, 어떤 이는 발버둥 친 흔적도 없이 눈을 부릅뜬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늘 사고 혹은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찰라스 8호가 저주받은 아파트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거기는 귀신이 나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찰락 8호 문 앞에는 늘 낡은 부적이 붙어 있었다. 이서진은 이런 소문들을 그저 미신이라고 치부했다. 그녀는 과학과 논리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차 8호에서 묘한 기운을 감지했다. 밤마다 488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음.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나 낮은 신음소리, 때로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방으로 스며들어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 그리고 사락8호 주변에서는 늘 알 수 없는 냄새가 났다.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기묘하면서도 불쾌한 냄새.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듯했지만 이서진의 예민한 후각은 그 냄새를 선명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그 냄새가 마치 죽음의 냄새 같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이서진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지갑 속의 돈이 하수구 틈새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이는 울면서 돈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차거나 못 본 척 지나갔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이서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학교 과제 때문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아이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니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실핀과 얇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는 실핀을 구부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수구 틈새로 실핀을 밀어 넣어 돈을 건져 올렸다. 돈은 낡고 축축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아이는 이서진에게 달려와 안겼다. 이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아이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직함과 연약한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서진은 하상 8호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13항 8호를 찍곤 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헬삭 8호는 늘 어둡고 고요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찍힌 사진 속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 샤리 게파로의 창문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 같기도 했고 어떤 기이한 형상 같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사진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또한 사진 속에서 탁파로 창문 안에서 희미하게 푸른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빛이었다. 이서진은 그 빛이 마치 어떤 신호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빛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이서진은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오컬트 덕후라고 놀릴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일실라 카파로는 그녀에게 거대한 퍼즐과 같았다. 풀면 풀수록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샤파마파로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밤마다 헬라산 8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 과거 신문기사,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 그녀는 모든 정보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힐차악 8호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믿었다. 이서진의 방은 헬삭 8호를 향한 그녀의 집착으로 가득 찼다. 벽에는 헬삭 8호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위에 그녀가 알아낸 정보들이 빨간 펜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1차 마렉 8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1차 가액 8호의 평면도를 구해 그 위에 수상한 지점들을 표시했다. 창문의 위치, 벽의 균열, 그리고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곳까지. 그녀는 1사방 8호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4학 8호가 항상 풍기는 그 독특한 냄새, 즉 흙먼지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기묘하면서도 불쾌한 냄새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서진의 예민한 후각은 그 냄새를 선명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그 냄새가 마치 죽음의 냄새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그녀의 꿈에도 나타났다. 그녀는 꿈속에서 힐 4박 8호 안을 헤매며 그 냄새를 맡았고 알 수 없는 그림자에 쫓기며 절규했다. 그녀는 깨어나면 늘 식은땀을 흘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서진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식 8호의 비밀을 파헤치는 동안 자신의 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요한 폭풍전야,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는 거대한 미스터리와 위험이 잠들어 있었고 그 미스터리는 곧 이서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그녀는 1차 8호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 이서진의 작은 자취방 창밖으로 보이는 1사금 8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굳게 닫힌 커튼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서진은 1사 8호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을 미신이라고 치부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그곳에서 묘한 기운을 감지했다. 밤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음, 차가운 공기, 그리고 흙먼지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기묘한 냄새. 이 모든 것은 헬스감 8호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서진은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7항 8호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다. 그녀는 밤늦도록 178-8호의 과거 세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 과거 신문기사,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까지. 그녀는 모든 정보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방벽에는 참삭 8호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위에 그녀가 알아낸 정보들이 빨간 펜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사급 8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하악 8호의 평면도를 구해 그 위에 수상한 지점들을 표시했다. 창문의 위치, 벽의 균열, 그리고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곳까지. 그녀는 4급 8호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런 집착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런 평화로운, 그러나 집착적인 일상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첼색 8회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왔다. 젊은 신혼부부였다. 그들은 밝고 활기찼으며 이사 첫날부터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 파티를 열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삭 8호에서 흘러나왔다. 이서진은 그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들이 하악 8호의 저주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희생양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저주를 깨뜨려 주기를 바라는 알 수 없는 희망도 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처음 4885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했다.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났다. 신혼부부는 여전히 활기찼다. 746 8호에서는 매일 새로운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다. 이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그녀는 조용히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다.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 밤이었다. 1사긴 8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늘 활기 넘치던 그들의 웃음소리도, 음악소리도 사라졌다. 침묵,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침묵이 첨식 8호를 감싸고 있었다. 이서진은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 첨식 8호를 응시했다. 새벽이 되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결국 485 문 앞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냄새.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 기묘하고 불쾌한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느껴졌다. 이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결국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13985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끔찍한 냄새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광경은 이서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혹함이었다. 신혼부부는 침실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 있었다. 그들의 몸은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고 피부는 푸른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다. 그들의 시신은 마치 수십 년 된 미라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 남은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방 안에는 어떤 싸움의 흔적도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리고 섬뜩하게 고요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과학수사팀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다. 사고사 혹은 동반 자살, 외부 침입 흔적 없음, 특이점 없음. 그들은 어떠한 범죄의 흔적도, 어떠한 비정상적인 현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1차 8호의 죽음을 미스터리로 남겨둔 채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이서진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앞에는 죽은 부부의 끔찍한 모습이 계속해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나 자살이 아님을 직감했다. 첼타간 8호는 살아있는 존재였고 그 안에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힘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녀는 경찰의 결론에 분노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1418호의 비밀을 파헤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178호를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떤 존재였다. 이서진은 자신의 방벽에 붙어있던 1485호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그녀가 우연히 찍었던 창문 뒤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그림자와 푸른빛. 그녀는 그 그림자와 빛이 단순한 착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7488호에 숨겨진 존재가 보내는 신호였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그 신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려 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7498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분석했다. 이전 세입자들의 죽음,
그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활사계 8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냄새와 소리. 그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연결하고 패턴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의 방은 온통 헬사북 8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단서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잠을 줄였고 식사도 거른 채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1408호의 모든 세입자들이 이사 온 지 한 달 안에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달, 왜 하필 한 달일까? 그녀는 그 시간적 패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각 세입자들의 이사 날짜와 죽음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1408호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존재의 사냥터라고 생각했다. 이서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1458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탐정이자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탐험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믿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차샷 8호의 저주를 끝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1408호를 다시 찍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모든 각도에서 모든 빛의 변화를 담아냈다. 그녀는 1408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에 주목했다. 그녀는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적인 빛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의 방에는 4488호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헤드셋을 끼고 7488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분석했다. 알 수 없는 낮은 신음소리,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음성. 그녀는 그 소리들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메시지 속에서 1408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했다. 이서진은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오컬트 덕후라고 놀릴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7408호는 그녀에게 거대한 퍼즐과 같았다. 풀면 풀수록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1498호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다. 이서진의 작은 자취방은 이제 7408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지휘본부가 되었다. 방 벽면에는 1408호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그녀가 알아낸 정보들이 빨간 펜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과거 세입자들의 죽음 날짜와 그들의 마지막 모습, 1408호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냄새와 소리, 그리고 그녀의 카메라에 찍힌 희미한 그림자와 푸른빛까지. 이서진은 마치 탐정처럼 파콜8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1498호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을 줄였고 식사도 거른 차에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하악 8호의 모든 세입자들이 이사 온 지 한 달 안에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달, 왜 하필 한 달일까? 그녀는 그 시간적 패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각 세입자들의 이사 날짜와 죽음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쉘하르 8호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존재의 사냥터라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탐하는 악의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이서진은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삭 8호에서 감지하는 것들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1사국 8호가 항상 풍기는 그 독특한 냄새, 즉 흙먼지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기묘하면서도 불쾌한 냄새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서진의 예민한 후각은 그 냄새를 선명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그 냄새가 마치 죽음의 냄새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그녀의 꿈에도 나타났다. 그녀는 꿈속에서 샤파로 안을 헤매며 그 냄새를 맡았고 알 수 없는 그림자에 쫓기며 절규했다. 그녀는 깨어나면 늘 식은땀을 흘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708호의 비밀을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삭 8호를 다시 찍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모든 각도에서 모든 빛의 변화를 담아냈다. 그녀는 1사금 8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에 주목했다. 그녀는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적인 빛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낡은 필름을 현상하고 사진들을 확대하며 푸른빛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방에는 할 4국 8호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헤드셋을 끼고 그 8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분석했다. 알 수 없는 낮은 신음소리,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음성. 그녀는 그 소리들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메시지 속에서 748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녀는 소리의 높낮이, 패턴, 그리고 반복적인 주기를 분석하며 그 소리들이 마치 어떤 언어와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서진은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오컬트 덕후라고 놀릴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1사케8호는 그녀에게 거대한 퍼즐과 같았다. 풀면 풀수록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848호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다. 며칠 밤낮 없이 헬사학 8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던 이서진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사캄 8호의 모든 전 세입자들은 죽기 직전 공통적으로 기이한 이상 행동같을 보였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고, 어떤 이는 벽을 긁거나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렸다. 또
어떤 이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환각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서진은 이 모든 이상 행동들이 차마리 8호에 숨겨진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 존재가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그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4.8호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와 자신이 찍은 사진 속의 푸른 빛에 다시 주목했다. 그녀는 그 소리들이 마치 어떤 영적인 언어 같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녀는 소리의 높낮이, 패턴, 그리고 반복적인 주기를 분석하며 그 소리들이 마치 어떤 언어와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소리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었고 그 패턴은 그녀가 사진 속에서 본 푸른빛의 깜빡임과 묘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빛과 소리가 하나의 코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믿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으며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녀는 이 감각을 이용하여 4485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4.8호에 숨겨진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이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다. 도시 괴담 전문가 황민준 의문의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시. 기사 속의 황민준은 과거 경찰이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짜 형사로 불리며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도시 괴담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연구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7.4.8.5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485에서 감지되는 기묘한 기운과 원인 불명의 죽음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다. 이서진은 황민준의 블로그를 꼼꼼히 읽었다. 그의 주장은 비록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녀가 4.8호에서 느끼던 것들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황민준은 4.8호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푸른빛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영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진은 황민준이 자신과 같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서진은 망설임 끝에 황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최막 8호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즉 기묘한 냄새, 소리, 그림자, 그리고 푸른빛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황민준은 이서진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는 이서진이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서진에게서 진실을 보았다. 이서진 씨,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1.4.8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황민준은 이서진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이서진 씨, 저는 4.8.5 사건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숨겨져 있고 그 존재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진실을 파헤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정으로 빛났다. 이서진은 황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엘4의 8호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첫 대면은 샤아켈 8호의 미스터리를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서진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가치를 증명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이서진의 작은 자취방은 이제 148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지휘본부가 되었다. 방 벽면에는 148호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그녀가 알아낸 정보들이 빨간 펜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과거 세입자들의 죽음 날짜와 그들의 마지막 모습, 148호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냄새와 소리, 그리고 그녀의 카메라에 찍힌 희미한 그림자와 푸른빛까지. 이서진은 마치 탐정처럼 148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148호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를 감추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을 줄였고 식사도 거른 채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14985의 모든 세입자들이 이사 온 지 한 달 안에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달, 왜 하필 한 달일까? 그녀는 그 시간적 패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각 세입자들의 이사 날짜와 죽음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485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존재의 사냥터라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탐하는 악의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이서진은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학 8호에서 감지하는 것들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118호가 항상 풍기는 그 독특한 냄새, 즉 흙먼지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기묘하면서도 불쾌한 냄새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서진의 예민한 후각은 그 냄새를 선명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그 냄새가 마치 죽음의 냄새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그녀의 꿈에도 나타났다. 그녀는 꿈속에서 148호 안을 헤매며 그 냄새를 맡았고 알 수 없는 그림자에 쫓기며 절규했다. 그녀는 깨어나면 늘 식은땀을 흘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7485의 비밀을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485를 다시 찍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모든 각도에서 모든 빛의 변화를 담아냈다. 그녀는 485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에 주목했다. 그녀는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적인 빛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낡은 필름을 현상하고 사진들을 확대하며 푸른빛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방에는 사하카라 8호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헤드셋을 끼고 힐하그 8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분석했다. 알 수 없는 낮은 신음소리,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음성. 그녀는 그 소리들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메시지 속에서 14985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녀는 소리의 높낮이, 패턴, 그리고 반복적인 주기를 분석하며 그 소리들이 마치
어떤 언어와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서진은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오컬트 덕후라고 놀릴 것이 분명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148호는 그녀에게 거대한 퍼즐과 같았다. 풀면 풀수록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48호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다. 며칠 밤낮 없이 148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던 이서진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708호의 모든 전 세입자들은 죽기 직전 공통적으로 기이한 이상 행동 마취를 보였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고, 어떤 이는 벽을 긁거나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렸다. 또 어떤 이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환각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서진은 이 모든 이상 행동들이 첨스콕 8호에 숨겨진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 존재가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그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관 8호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와 자신이 찍은 사진 속의 푸른빛에 다시 주목했다. 그녀는 그 소리들이 마치 어떤 영적인 언어 같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녀는 소리의 높낮이, 패턴, 그리고 반복적인 주기를 분석하며 그 소리들이 마치 어떤 언어와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소리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었고, 그 패턴은 그녀가 사진 속에서 본 푸른빛의 깜빡임과 묘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빛과 소리가 하나의 코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믿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으며,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하는 영적인 감각관을이 있었다. 그녀는 이 감각을 이용하여 748호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하시파나 8호에 숨겨진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이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다. 도시 괴담 전문가 황민준 의문의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시. 기사 속의 황민준은 과거 경찰이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짜 형사로 불리며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도시괴담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연구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748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라타파로에서 감지되는 기묘한 기운과 원인 불명의 죽음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다. 이서진은 황민준의 블로그를 꼼꼼하게 읽었다. 그의 주장은 비록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녀가 첼스타겔 8호에서 느끼던 것들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황민준은 타사겐 8호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푸른빛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영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진은 황민준이 자신과 같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서진은 망설임 끝에
황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르파로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즉 기묘한 냄새, 소리, 그림자, 그리고 푸른빛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황민주는 이서진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는 이서진이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서진에게서 진실을 보았다. 이서진 씨,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17사감8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황민주는 이서진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이서진 씨, 저는 748호 사건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숨겨져 있고 그 존재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진실을 파헤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정으로 빛났다. 이서진은 황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1048호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첫 대면은 차박 8호의 미스터리를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서진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가치를 증명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이서진은 황민준의 말을 믿었다. 찰스감 8회, 숨겨진 악의적인 영적인 존재. 그것이 모든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상식을 뒤흔들었지만 그녀의 예민한 영적 감각은 황민준의 주장이 진실임을 속삭였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미스터리 해결을 넘어섰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찰스탄 8호의 저주를 끝내야 했다. 그녀와 황민주는 함께 1048호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여정에 나섰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448호의 숨겨진 존재가 왜 사람들을 한 달 안에 죽음으로 몰아넣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서진은 과거 세입자들의 죽음 날짜와 그들의 마지막 이상 행동들을 다시 분석했다. 황민주는 고대 문명과 영적인 현상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 408호의 역사를 추적했다. 그는 408호가 지어진 땅이 과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의 장소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쩌면 고대 주술이나 저주와 관련된 장소일 수도 있었다. 그는 낡은 아파트의 건축 기록과 과거 이 지역의 지질학적, 역사적 자료들을 뒤졌다. 며칠 밤낮 없이 이서진과 황민주는 408호의 미스터리에 매달렸다. 그들은 타사검 8호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소리들과 이서진이 찍은 사진 속의 푸른빛에 다시 주목했다. 이서진은 그 소리들이 단순한 음성이나 소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소리의 높낮이, 패턴, 그리고 반복적인 주기를 분석하며 그 소리들이 마치 어떤 언어와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황민주는 자신의 고대 언어학적 지식을 이용해 이서진이 감지하는 소리 패턴을 해석하려 했다. 그는 소리의 주파수, 리듬, 그리고 특정 음절의 반복에서 고대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던 주술적인 주문이나 제의의 흔적을 발견했다. 푸른빛은 그 주술적인 힘이 발현되는 순간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였다. 그들의 연구는 충격적인 진실로 향했다. 1448호는 과거 한 고대 부족의 신성한 의식이 행해지던 장소였으며 그곳에는 영혼을 봉인하는 의식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오래전 그 부족은 강력한 주술을 이용해 악의적인 영혼들을 엘칠라하 8호의 지하에 봉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을 지키던 후예들이 사라졌고 봉인이 약해지면서 악의적인 영혼들이 깨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 영혼들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주기였다. 사감 8호의 냄새는 영혼이 서서히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였고 그림자와 푸른빛은 봉인된 영혼들이 세상과 소통하려 했던 절규였다. 이서진과 황민주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경악했다. 텔타감 8호는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영혼들이 억울하게 갇혀있던 지옥이었다. 그들은 봉인을 완전히 파괴하고 영혼들을 해방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방법은 고대 의식의 역순을 따르거나 봉인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의 도움이 필요할 터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곧 탐삭팔호의 숨겨진 존재에게 감지되었다. 봉인된 영혼들은 자신들의 봉인이 위협받는 것을 느끼고 더욱 강력하게 방역했다. 이서진의 자취방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물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창문을 두드렸으며 때로는 죽은 세입자들의 환영이 나타나 그녀를 위협했다. 차가운 기운이 방 전체를 감쌌고 이서진은 극심한 불면증과 환각에 시달렸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 특히 이서진을 걱정하던 박 할머니는 이서진의 안색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서진에게 14박 8호와 관련된 일을 멈추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서진은 멈출 수 없었다. 황민준 또한 위험에 처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과 블로그 글들은 이단적이라고 비난받았고 그의 학계에서의 명성은 실추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언론은 그를 괴짜 연구자로 조롱하며 그의 주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악의적인 영혼들은 그들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이서진과 황민준을 방해자로 여기고 제거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이서진에게 주어진 극한의 시험 탈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감각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의 편견과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악의적인 영적인 존재에 홀로 맞서야 했다. 황민주는 그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지만 차숑 8호의 심연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들은 봉인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단서를 찾았다. 그것은 낡은 아파트 건물의 건축 도면에 숨겨진 고대 기호였으며 그 기호가 가리키는 곳은 1차학 8호의 지하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봉인을 완성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들은 그곳을 봉인의 심장이라고 불렀다. 이 극한의 시험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힘과 지성, 그리고 용기를 이용한 치열한 심리전이자 생존 게임이었다. 그들은 봉인의 심장으로 향하기 위해 찬삭 8호 안으로 다시 진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들과 대화하거나 혹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1사각 8호는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동산 업자는 이미 1.4.8호를 리모델링하여 다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희생자들이 곧 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이서진과 황민주는 그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다. 차락 8호 안의 악의적인 존재는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을 느끼고 더욱 강력하게 방역했다. 환각, 악몽,
그리고 알 수 없는 목소리들이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완벽하게 홀로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야 했다. 이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모든 영적인 감각과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젤살파로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굳건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1차락파로 지하 연구실에서 펼쳐진 영적인 대결은 이서진의 삶과 아파트 전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악의적인 영혼의 봉인이 풀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진실이 밝혀지자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아파트 14985의 저주, 사실은 숨겨진 영혼들의 비극, 젊은 여성의 용기, 억울한 영혼들을 해방시키다 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진실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민수는 경찰에 연행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지영과 한우리를 해치려 했던 그의 모든 혐의가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감옥 안에서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학계에서의 명성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우주 에너지 이론은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온전히 돌아갔고 최 교수의 이름은 학계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그는 스승의 연구를 강탈한 파렴치한 배신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최 교수의 오른팔이었던 조 박사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최 교수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연구 조작에 가담했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학계에서 퇴출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명성을 뒤로한 채 쓸쓸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었다. 한편 박철수 할아버지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우주 에너지 이론의 진정한 창시자이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지성으로 추앙받았다. 전 세계 학계는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름은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다. 그의 낡은 천막과 손수레는 이제 겸손한 지성의 상징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지우는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대변인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론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담당했다. 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할아버지의 연구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특별 초빙되어 물리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대학은 할아버지의 연구를 위한 최첨단 연구실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할아버지는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자신의 우주 에너지 이론을 마침내 완성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는 학자들과 젊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다시금 연구에 매진했다. 그의 눈빛은 지쳤던 과거와 달리 지성과 열정으로 빛났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지우는 할아버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할아버지의 조수로 일하며 이론의 해독과 연구를 도왔고 할아버지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성적 동반자이자 따뜻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가장 자랑스러운 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지적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할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던 유일한 학자였던 환경철 교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뻐한 이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학술대회에서 박철수 할아버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의 명예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 교수는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학술적 파트너가 되어 함께 우주, 에너지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토론하며 과거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씨 할아버지 또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하며 그녀의 명예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한지훈을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학생, 정말 고맙네. 그 박노인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 한지훈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고시원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학계를 뒤흔든 위대한 지성의 조력자이자 존경받는 연구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할아버지의 연구를 해독하고 세상에 알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쓸쓸함이나 번뇌 대신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손수레에서 떨어진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한지훈은 박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대학 연구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한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한지훈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래, 한지훈, 이 모든 것은 네 덕분이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끈기가 없었다면 이 진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게다.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한 조수이자 가장 훌륭한 제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지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한지훈은 할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주변부를 맴도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위대한 진리를 품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다. 그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이지영은 더 이상 지적 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며 세상의 편견과 싸우던 지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울에너지 재단의 이사장이자 포용적 지성교육자의 선구자로 불리며 전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한우리의 엉터리 그림은 이제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과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인류의 지성을 초월한 예술이자 과학의 정수로 추앙받았다. 한울에너지 재단은 과거 이지영의 낡은 빌라 지하에 숨겨져 있던 비밀 연구실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재단은 서울 최첨단 과학단지에 우뚝 솟은 거대한 연구소이자 교육센터로 성장했다. 유리 외벽은 태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우리의 그림과 그의 아버지가 남긴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한울 이론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접목시키는 연구에 매진했다. 재단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지영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한우리의 철학을 계승했다. 그녀는 모든 지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는 신념 아래 재단의 이익을 소외된 이웃과 특별한 지성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녀는 전 세계에 한울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지적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다름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그림, 음악 혹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이지영의 비전은 재단의 철학이 되었고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었다. 한우리는 이제 20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서툴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랐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우주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성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울에너지재단의 명예수석 연구원이자 한울 이론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재단의 모든 중요한 연구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과 독특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때로는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우리는 더 이상 지적장애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천재이자 가장 순수한 지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이 있었다. 한울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충실한 조력자였던 서현은 재단의 수석 고문이자 법무 책임자로서 이지영과 한우리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남편의 꿈이 아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고 이지영과 한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재단의 모든 행정 업무와 대외 협력을 총괄하며 이지영이 재단의 비전을 펼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민수는 감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처럼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평화의 에너지 장치와 한울 1호는 이제 한우리와 이지영의 손에서 빛을 발하며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강민수는 그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다. 이지영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조용히 속죄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시선에 나서지 않았고 가끔 익명으로 한울에너지재단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재단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우리의 성공과 이지영의 헌신적인 삶을 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되뇌었을 터였다. 그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뒤늦게나마 그녀를 존경하고 있음을 조용히 드러냈다. 이지영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과 편견, 그리고 아들의 장애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는 한우리의 위대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아들의 특별함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의 존재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슬픔이나 번뇌 대신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 그리고 충만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울에너지재단에서 제1회 글로벌 포용적 지성 컨퍼런스가 열렸다. 전 세계의 교육자, 과학자,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지성의 가치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우리는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직접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그린 그림들과 그의 행동을 해석하는 이지영의 목소리를 통해 그는 인류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이지영은 한우리와 함께 연구소 옥상 정원에 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화의 에너지 장치가 작동하며 연구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은 별빛과 어우러져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한우리는 조용히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 안에는 깊은 지성과 알 수 없는 평화가 담겨 있었다. 이지영은 한우리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하고 힘찼다. 한우라, 이제 너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 같아. 이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우리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이지영은 한우리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주변부를 맴도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빛나는 지성을 품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다. 그녀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지적장애 아들이 그린 엉터리 그림 무시하고 버리려던 순간 저는 그 그림이 우리 집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지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사랑과 지성의 메시지가 되었다.